그는 20대에 소셜미디어에 범접할 수 없는 신이었고 그가 손대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바꾸는 테크 업계의 록스타였습니다. 하지만 마크 저커버그의 운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42세가 된 그는 메타버스가 미래가 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700억 달러 이상을 잃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논란이 되는 사적인 처신으로 자신의 명성도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부를 쌓아올린 플랫폼들은 AI가 양산한 저질 콘텐츠의 거센 성장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여전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2025년 말 기준 메타 플랫폼스 주식회사의 시가총액은 1조 6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의 발밑에서는 비밀스럽게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전체를 함께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메타의 기업 구조 안에서 소셜미디어의 신이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문자 그대로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주식의 13, 14%만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회사 전체를 철권 통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차등 의결권 주식이라는 기발한 메커니즘 덕분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1등급과 2등급 주주로 나누는 것입니다. 단일 의결권 주식 시스템에서는 주식 한 주가 곧 한 표입니다.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진 사람이 회사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중 의결권 주식 시스템에서는 일부 주식은 다른 주식보다 더 높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에서는 그 막강한 의결권을 가진 주식 대부분이 저커버그의 13, 14% 지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커버그가 창립자와 내부자를 위해 따로 마련된 클래스 B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클래스 B 주식은 한 주당 10표 이상으로 계산될 수 있는데 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에서 판매되는 클래스 A 주식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저커버그는 클래스 B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의결권의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식들은 너무 희석되어 있어서 다른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그를 견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표를 자기 쪽으로 돌리려면 1% 이상의 과반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회사의 두 주요 기관 투자자인 뱅가드 그룹과 블랙록조차도 각각 약 7.5% 정도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훨씬 약한 클래스 A 주식입니다. 이 사모펀드 업계의 거물들조차 메타의 영역에서는 절대 권력자 주크에게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커버그는 업계를 지배하는 자신의 회사에 대한 이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그는 회사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기업, 기술 실험을 벌이는 시험장로 바꿉니다. 여기에는 완전한 재앙이었던 메타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쇼핑부터 사교, 업무까지 모든 것을 헤드셋을 쓰고 디지털 아바타를 통해 하게 되는 완전히 새로운 가상현실이었습니다. 주크는 자신감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페이스북의 대대적인 움직임이 인터넷 전체에 재앙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첫 번째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페이스북은 피벗 투 비디오라고 불리는 인터넷 현상의 주요 주도자 중 하나였습니다. 페이스북은 자사의 숏폼 비디오 플랫폼이 엄청난 노출수를 기록한다고 홍보함으로써 인터넷 글쓰기 일자리에 대량 해고를 촉발했습니다. 그 한 번의 움직임으로 인터넷의 기사 작성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2015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커버그의 말은 기업 세계에서 너무나 강력해서 페이스북의 노출수에 대한 그의 주장들이 사실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자사의 지표에 대해 거짓말을 했거나 최소한 심각하게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모든 것을 좌우하는 광고주들의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는 단순히 엄청난 조회수뿐만 아니라 인상적인 시청 지속 시간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오랜 시청으로 집계된 평균 기준은 3초만 넘으면 됐습니다. 모두가 속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은 여전히 정상을 지키고 있었고 조작된 통계 몇 개로 사실상 인터넷 산업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누가 마크 저커버그에게도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없애고 자신만의 사적인 매트릭스로 대체할 수도 있잖아요. 마크 저커버그는 2021년에 이게 성공할 거라고 확신해서 페이스북은 공식적으로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열기가 과연 메타버스를 공상과학에서 과학적 사실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마크 저커버그가 여기서 가장 뼈아프게 손해를 본 핵심은 메타의 리얼리티 랩스 부서입니다. 원래는 2012년에 팔머 럭키가 설립한 VR 회사 오클러스였죠. 페이스북은 2014년에 이 회사를 4억 달러의 현금과 2,310만 주의 보통주로 인수했습니다. 이는 16억 달러의 가치였습니다. 2020년 오클러스는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스라는 신생 부서에 합쳐졌고 이곳은 메타버스의 구조를 만들 연구개발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회계 방식에 따라 정확한 수치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자료에 따르면 리얼리티 랩스는 설립 이후 최소 730억 달러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10억 단위의 금액입니다. 2025년 말 마크 저커버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공경에 처했는지 깨달은 듯 보였고 메타버스 자금의 30%를 더 수익성 있는 사업에 재배치하기 위해 삭감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모든 앱과 플랫폼을 합쳐 월간 5억 명을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크 저커버그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고급 VR은 너무 비싸서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어렵고 메타버스 플랫폼인 메타 호라이즌 월드의 그래픽이 현재 기준보다 15년은 뒤처져 보인다는 점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출시 당시에는 아바타 캐릭터들의 다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죠.
기술 업계에서 흔히 쓰는 모토는 빠르게 움직이고 부수면서 나아가라 입니다. 이제는 거의 진부한 말이 되어버렸죠. 그 문구를 만든 사람은 사실 마크 저커버그 본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일단 밀어붙이고 결과는 나중에 걱정하라는 의미죠. 이런 사고방식 덕분에 리얼리티 랩스 팀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들의 일이 완전히 헛수고라는 증거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수익 대신 메타버스 시도는 수많은 조롱하는 밈만을 낳았죠. 모두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던 이전 기술인 NFT와 블록체인과의 비교도 넘쳐났습니다. 저커버그의 굴욕적인 메타버스 실패의 아이러니는 부분적인 메타버스는 이미 수년 전부터 존재해왔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적인 메타버스는 여전히 세컨드 라이프, VR 챗,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MMORPG, 그리고 포트나이트의 비전투 모드와 같은 곳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국 페이스북은 너무 늦게 뛰어들었고 좋은 비즈니스의 기본 원칙을 어겨 수십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고객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제품만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 말이죠. 그리고 사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거나 은행에 가기 위해 VR 헤드셋을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믿기 힘들 수도 있지만 2004년으로 돌아가 보면 페이스북이 처음 설립됐을 때의 의도는 페이스북을 멋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은 다른 곳보다 먼저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시작됐고 순수한 포모, 놓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운영됐죠. 누구든지 친구 그룹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가입하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방법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해서 2012년에는 사이트가 10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붙잡아 두게 했습니다. 심지어 2024년까지도 페이스북은 무려 98%에 달하는 브랜드 인지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Z세대의 통계를 살펴보면 상황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전체 인구의 17%는 페이스북을 좋아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Z세대의 경우 이 수치는 겨우 3%에 불과합니다. 페이스북은 더 이상 흥미로운 플랫폼이 아닙니다. Z세대 이용자의 45%는 주로 가족들과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브랜드뷰 미디어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에 Z세대 이용자 4명 중 3명은 페이스북을 기꺼이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메타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Z세대 전체가 소셜미디어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페이스북 같은 기존 플랫폼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Z세대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미 20대에 접어들었고 이제는 알파세대가 점차 가장 수익성 높은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Z세대와 알파세대에게 소셜미디어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틱톡과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은 38%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마크 저커버그의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바로 옮겨가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알파 세대는 주로 틱톡이나 유튜브처럼 영상 중심의 앱을 선호하기 때문에 메타 제품들에게는 불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엑시오스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피로감 때문에 Z세대 중에서는 앱을 차단하거나 앱을 쓸 수 없는 기능폰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이 만들어낸 바로 그 소셜미디어 세계가 결국에는 자신들의 사용자층을 질식시키는 환경가 될 수도 있을까요? 하지만 마크 저커버그 같은 연쇄 창업자가 있다면 예전 핵심 사용자층을 멀어지게 하고 거의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실패를 겪는 것조차도 그에게는 단지 하나의 좌절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필요했던 것은 또 한 번의 전환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밀어붙일 수 있는 또 다른 기술, 그리고 큰 손처럼 건 승부수가 통하길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세상은 그에게 그런 기술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2026년 초 저크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은 악명 높은 몇 마디를 남겼습니다. 곧 여러분이 저희 앱을 열면 여러분을 이해하는 인공지능이 여러분에게 훌륭한 콘텐츠를 보여주거나 심지어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생성해 줄 것입니다. 여기서 훌륭한이라는 단어는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이미지와 영상들을 봤을 겁니다. 마치 열병에 시달릴 때 꾸는 꿈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 같은 것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물속에 떠있고 그의 몸은 새우와 바닷가재가 합쳐져 괴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이미지들 아래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모두 아멘이라고 달려있죠.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예수님이 사탄을 휠체어에 태워 절벽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근육질의 인간형 고양이들이 금문교에서 떨어진 아기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수족관에서는 한 여성이 역겨운 인간 바다표범 괴물이 헤엄치는 모습을 즐겁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미친 AI 쓰레기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메타 서비스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R Facebook AI 슬랍이라는 전체 서브레딧이 생겼고 회원 수가 거의 20만 명에 달합니다. AI가 주주들이 좋아할 만한 유행어가 되면서 이런 AI 쓰레기가 기술업계 전반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CEO들 중에서도 마크 저커버그만큼 AI를 열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가 이전에 메타버스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는 이것을 소셜미디어의 세 번째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을까요? 저커버그 본인이 그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컨텐츠가 친구, 가족, 그리고 직접 팔로우한 계정에서 온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크리에이터 컨텐츠가 추가된 시기였죠. 이제 AI가 컨텐츠를 만들고 리믹스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주면서 AI의 발전 덕분에 더 몰입감 있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새로운 미디어 형식들이 폭발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정말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죠. 이런 페이지들이 모두 비현실적이거나 우스꽝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중 일부는 정말로 매우 불쾌하고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아니타 쿠마리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계정은 고통을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콘텐츠, 즉 뼈만 앙상하게 남은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모습을 전문적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벌레에게 먹히거나 재난이나 질병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 등도 포함됩니다. 이 계정들은 모두 완전히 AI로 생성된 것이고 팔로워도 10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이 모든 목적은 시청자의 감정을 이용해서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방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질 낮은 AI 콘텐츠 중에서 인기 있는 하위 장르는 바로 생일 케이크입니다. 이런 영상에서는 종종 병에 걸렸거나 야위였거나 심지어 외형이 손상된 사람, 보통 아이, 참전 용사 혹은 나이든 여성이 생일 케이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종 아무도 그들의 생일 파티에 오지 않았다는 감성적인 메시지가 함께 나오고, 그래서 댓글로 생일 축하를 해달라는 부탁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설명은커녕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도 없는 끔찍한 인종적 고정관념을 이용하는 영상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폭발, 자연재해, 살인, 경찰 총격, 테러 공격 등 가짜 영상들도 있죠.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이런 영상들이 전개되는 걸 공포에 질려보게 된다면 당신은 앞으로 이런 영상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페이스북 제품 부사장인 자그지 차울라에 따르면 만약 당신이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관심을 보인다면 추천 알고리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이 이 주제와 콘텐츠에 관심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당신이 관심이 없고 이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신호를 우리에게 보냈다면 알고리즘은 그에 맞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능한 한 빨리 스크롤해서 넘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잠시 머무르는 순간 이미 알고리즘이 당신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만약 페이스북이 AI로 만들어진 질 낮은 콘텐츠에 잠기고 있다면 이전에는 꽤 신뢰할 만했던 그 선체에 어떻게 구멍이 생긴 걸까요? 아마도 그 원인이 내부에 있다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페이스북과 그 자체의 인센티브 구조가 바로 이 질 낮은 콘텐츠 대란의 주범입니다. 페이스북의 크리에이터 보너스 프로그램 덕분에 참여도가 게시자에게 곧바로 현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상 수준은 대부분의 유튜브나 틱톡 인플루언서들이 노력할 가치가 없다고 여길 정도입니다. 환율 변환과 이 질 낮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드는 낮은 비용을 고려하면 파키스탄,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수동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산업화되었습니다. 수익이 창출되는 여러 계정들이 매일 수십 개의 새우 예수와 부상당한 참전 용사 같은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제 사용자들과 무분별한 본 무리들로부터 수백만 뷰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슬로 포스팅을 산업화하는 것이 하나의 소규모 산업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돈을 벌기 위해 자신만의 저품질 콘텐츠 생산 시스템을 꾸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또한 번창하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구들과 튜토리얼들은 게시를 시작하고 싶은 누구에게나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게시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사이트의 스팸 탐지 시스템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과거에 다른 유사한 스패머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바이럴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이 문제는 계속해서 스스로 확산되며 페이스북을 점점 더 불쾌하고 사용할 수 없게 만듭니다. 페이스북에서 콘텐츠 제작자와 관객봇 모두로 인한 저질 콘텐츠 문제는 너무 심각해져서 죽은 인터넷 이론이라고 불리는 점점 더 인기를 끄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이 점점 살아있는 인간 사용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존재론적으로 무서운 생각입니다. 대신 인터넷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봇들로 가득 찬 죽은 구역의 집합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대화하는 상대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미디어 연구자이자 AI 전문가인 토마스 조메러는 이러한 확산 효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신의 메신저였던 것처럼 슈림프 예수는 우리가 스스로 빠져든 치명적인 시스템의 메신저입니다. 분리되고 확산되며 기하급수적으로 전이되는 상태죠. 여기서 정말 핵심 단어는 전이입니다. 왜냐하면 AI는 페이스북을 내부에서부터 썩게 만드는 암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단순히 콘텐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AI는 소셜 네트워킹의 사회적 요소마저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 게시물에 메타 AI를 태그해서 AI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으니까요. 원래 게시물에 질문이 포함되어 있고 그 질문에 1시간 이내에 아무도 답변하지 않으면 AI가 대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제 페이스북 그룹에는 이처럼 멍하니 바라보는 디지털 유령들이 떠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음모론 같은 게 아닙니다. 메타의 최고 임원들이 자랑스럽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메타의 생성형 AI 제품 부사장인 코너 헤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AI들이 실제로 우리 플랫폼에 존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종의 계정처럼 말이죠. 이들은 자기소개와 프로필 사진을 갖게 되고 플랫폼에서 AI로 생성된 컨텐츠를 만들어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2023년 말 스눕독과 미스터 비스트 같은 유명인 AI 챗봇 모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에는 페이스북이 공식 라이선스를 받은 유명인 챗봇 아이디어를 폐기하고 대신 사용자들이 직접 챗봇을 만들 수 있는 AI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금방 통제불능이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이 챗봇에 대해 엄격한 검열을 고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만든 챗봇들은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저질 콘텐츠만큼이나 기괴하고 섬뜩했습니다. 봇들은 아돌프 히틀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물론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검열팀이 이들을 삭제하기 전까지 만약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이름을 그대로 입력해 메시지를 보내면 제한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먼저 안녕하세요.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제 최신 앨범을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 음악 여행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삭제되기 전에 사용자들과 2,000개가 넘는 다양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예수는 더 심각했는데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여정에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페이스북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AI들에 비하면 정말 작은 규모입니다. 2025년 초 애플리케이션의 인기가 정점에 달했을 때 가장 인기 있었던 AI 중 하나는 점성술사 AI였습니다. 그해 1월에만 사람들과 600만 개가 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자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기 있었던 것은 스텝시스 사라였는데 약 200만 개의 메시지를 기록했습니다. 메타가 AI 도구를 만들고 나서 곧바로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이를 철회해야 했던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또 다른 큰 사건이 있었는데 메타는 뮤즈 이미지 도구를 공개했습니다. 이 새로운 생성형 AI 기능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의 사진 콘텐츠를 활용하고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즉, 누군가가 당신의 프로필 사진이나 결혼 발표 사진, 휴가 사진, 혹은 친척을 추모하는 게시물 사진을 사용해서 자신만의 AI 생성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면 뮤즈 이미지 기능을 사용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건 더 이상 당신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당신이 메타 플랫폼에 올렸으니 이제 메타의 소유가 된 것이죠. 모든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이 기능에 자동으로 동의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의 근황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는 페이스북의 원래 사명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느낌입니다. 하지만 메타는 소셜미디어 분야에서 경쟁사들을 따라잡기 위해 AI에 올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수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비록 주주들이 당장에는 이를 좋아하더라도 말이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실제 사용자와 AI 사용자는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들은 마크 저커버그와 메타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기업들은 두 플랫폼에서 AI 사용자에게 광고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기업도 두 사이트에서 AI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구매하는데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AI가 인간의 수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모델은 마치 내부에서 흰개미에게 갉아먹힌 집처럼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의 새로운 응용 AI 부서에서 유출된 내용에 따르면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완전히 비참한 상태이며 자신들의 일에서 더 큰 이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용된 말 중에는 여기는 말 그대로 굴라그야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인생에서 아무런 목적도 없어진 것 같아요. 거의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고 그저 매주 이런 업무만 주어집니다. 메타가 AI 개발에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표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2026년 한 해에만 AI 관련 설비 투자로 1250억 달러에서 145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두 금액의 중간값으로 계산해도 2025년보다 88%나 더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는 주크의 2310억 달러 순자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과 맞먹습니다. 하지만 2026년 7월 주크는 AI에 쏟아부은 투자에서 기대했던 놀라운 결과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메타 주가는 5% 하락했습니다. 2026년 초 메타는 구조조정을 단행해 약 8,000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전체 인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였고 또 다른 7,000명은 새로운 AI 부서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주들을 들뜨게 하는 것 외에 보여줄 만한 성과가 있을까요? 모두가 극도로 싫어했던 뮤즈 이미지 같은 제품들은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켜 다시 처음부터 재설계하게 만들었습니다. 포틀랜드에 위치한 이볼브 솔루션스 그룹의 수석 전략가 트리스티아 헤네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를 책임감 있게 도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최고의 활용 사례 그 이상을 고민해야 합니다. 메타, 인스타그램의 뮤즈 도구에서 벌어진 대실패는 실제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건강상의 피해를 입혔고 이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는 없습니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순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진짜 위험에 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크 저커버그와 그의 회사들의 활동을 지켜봐온 사람이라면 그들이 연루된 온갖 끔찍한 일들을 줄줄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사소한 일로는 인스타그램이 10대 사용자들의 정신건강에 끔찍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페이스북은 2012년에 동의하지 않은 70만 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심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50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로 넘어가면 상황은 훨씬 더 어두워집니다. 2020년 소피 장이 페이스북의 전 데이터 과학자인 소피 장은 회사를 내부 고발하며 외국 국적자들이 플랫폼의 데이터를 조작해 선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페이스북이 국내 선거 개입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과도 일치합니다.
페이스북은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이용해 조작적인 정치 광고 캠페인을 벌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철에 정치인들이 플랫폼에 올린 게시물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부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페이스북이 저지른 최악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미얀마에서 로힝야 학살로 이어진 증오의 불길을 부추긴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에 일어난 집단 학살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 중 일부는 페이스북 자체의 코드에 숨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가능한 한 오래 플랫폼에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반응을 많이 얻는 콘텐츠가 더 많이 노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콘텐츠가 박해받는 서수 집단의 피를 요구하고 끔찍한 유혈 사태를 조장하는 내용일지라도 말이죠. 하지만 국제 앰네스티가 발견한 증거에 따르면 진실은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코드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자신들이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수익에 영향을 줄까봐 두려워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만연한 증오 발언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현지 콘텐츠 검토 인력 채용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학살이 벌어졌을 때 70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이 정말 악몽 같은 폭력을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의 인공지능 및 인권 연구원 겸 자문위원인 패트 브루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알고리즘들은 정말로 우리의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로힝야족에게 일어난 일과 그 특정 분쟁에서 페이스북이 한 역할은 전 세계 여러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인권에 미치는 영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일련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은 여전히 탄탄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이 결정타가 될까요? 저크는 자신이 다음으로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것에 계속해서 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가 파산하는 날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요? 미국에서 가장 거슬리는 부자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가 서로를 싫어하는 진짜 이유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시청해보세요.